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비가 막 그친 것 같네요. 금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날씨가 비교적 따뜻해서 겨울비가 꽤 많이 오늘 내렸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사에 딱 왔는데 갑자기 김종서의 겨울비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극장 가는 서울의 봄이라는 극장골이 터져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개봉하는 노량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서울극장이 더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노량 죽음의 바다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재경사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제가 2주 사이에 몰라보게 그냥. 약간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들어오자마자. 그 뭐지? 아기랑 저랑 또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나갔습니다. 집 밖에.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 말이죠. 누군가가 국내에 잠깐 들렸다 나가는 것처럼 감기에 살짝 안 걸렸다 계속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디폴트가 이제 감기 걸린 거고. 네. 오랜만에 이제 게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겠지 무슨 게시? 저만 캐치를 한 거 아니겠죠? 좀 그렇습니다. 어. 뭐 오늘 뭐 등산 가세요? 아, 옷이 등산복을 입고 옷이 오셨네요? 등산복이죠.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이 바람막이를 딱 입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입고 왔어요. 지지 않네요. 오늘 좀 공격적입니다. 운전 힘들겠다니. 네, 주고받네요. 옷에 관해서라면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안군? 네, 안군은 뭐 어떻게? 공교롭게도 저도 어제 비 오는 날 겨울비를 들었네요. 아 진짜? 네. 오늘 너무 듣고 싶었어 아침에. 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뭐 공통점이라고는 뭐 없지만 전혀 네.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군은 의상은 또 오늘 추운데 네가 가라 하와이네. 그러게요. 야자수가.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 그 얇아 보이는 것 치고는 두꺼워서 괜찮습니다. 약간 조폭 느낌도 나고 말이야 옷에서. 뭔지는 알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인지. 혹시 뒤에도- 새로운 컨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새로운 컨셉이 시작되는. 혹시 뒤에도 뭐 용 그려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레터링이 크게 있습니다. 뭘 있죠? 자 노시선 봐봐요. 봐주세요. 뭐 있는지. 뭐야 이거? 이게 아마 브랜드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거 데우스 맞습니다. 마키나 그거 아니에요? 뭐 그 연극 네. 뭐지 표현 용어이기도 하고. 메이커예요. 네. 아 메이커야? 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메이커라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메이커가 있구나. 요즘에 MG가 입는 메이커 모양이네. 노시스. 네. 오늘 너무 귀여우십니다. 산뜻하고. 아이고. 총각이 봐줘야 될 건데 쓸데없이 기혼녀가. 커트를 하셨죠. 아이고. 네. 뭐 말씀 안 하세요? 뭐 내 멘트 해야 돼? 디스 참고 있나요? 참아주세요 끝까지. 자, 저희 다 모였습니다.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2주의 댓글 하기 전에 요거부터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안군이 소개해 줘요. 저희 아마 인스타 DM으로 요청을 주셨는데 제이드님께서 최경사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크리스마스 선물. 네 맞습니다.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심당의 대전의 명소 성심당. 슈톨렌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예뻐요. 케이스도. 케이스 네. 이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맛있게 네. 먹겠습니다. 네. 튀김 슈톨렌인 줄 알았어요. 성심당이라서. 성심당이어가지고. 빨리 누가 해라 빨리. 이런 거 이제 안 웃을 거예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댓글은 오디오 클립의 스테이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요즘 과제와 새로운 알바 적응 등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영화관에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최근 다뤄주신 영화들을 대부분 보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일요일에 괴물을 보러 갑니다. 다뤄주실 거죠? 자주 댓글을 못 달아서 죄송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에 폐렴에 많은 것들이 유행하던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그래도 짬내서 OTT로 대부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소문보다는 지루하지 않았고 역시 명작은 명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알파치노의 얼굴과 연기는 최강인 듯 싶네요.
예전처럼 가끔 최경사 클래식 고전 명작 영화를 다뤄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루자이언트 에피소드를 들으며 댓글을 쓰고 있는데 키리에의 노래가 언급이 되네요. 아마 저는 현재 개봉작과는 약간 다른 부국제 버전을 봐서 평이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기대 이하였지만 사운드 트랙은 아직도 듣고 있어요.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봐도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부가 1, 2, 3가 다 넷플릭스에 있나 보죠? 2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봅니다. 3는 뭐 안 봐도 되는 영화입니다. 투가 제일 재밌지 않나요? 2가 예, 뭐 1편을 뛰어넘는 2편 그런 네, 영화들이 몇 대표작. 개 있는데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대부가 들어가죠. 그래도 뭐 대부도 보시고 아마 저 블루자이언트도 보신 것 같은데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친 모양이에요. 그래도 많이 보고 계시네요. 다음 댓글은 팟빵의 양솔로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마도 괴물과 비교할 만한 일본 작품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저번 네. 에피소드를 네. 듣고 남겨주신 것 네, 같아요. 제가 틀렸는데 거기에다 동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 그 보질 7인의 않아. 사무라이라고 얘기를 7인의 했었어요. 사무라이라고 네, 그 헷갈리잖아요. 늘 라쇼몽하고 7인의 아. 사무라이하고 잘못 얘기했어요. 조심하세요. 아 근데 내가 그래서 동의를 구했거든 그 자리에서 맞죠 그런데 다들 아무 얘기가 없었어. 아니, 몰라가지고 영화를 안 영화도 봤으니까. 안 보기도 했고 라쇼몽도 안 봤고 7인의 사무라이도 안 봤기 때문에 라쇼몽은 알긴 했어 나는. 그럼 모르겠다고 그래야지. 아, 거참 오늘 왜 죄송합니다. 이래? 왜 이래? 누구랑 아무나 싸우고 싶은 것도.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은 여행 생활자님이십니다. 서울의 봄만큼이나 괴물도 재밌게 봤습니다. 괴물도 다뤄주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주에 괴물을 할 걸 알았다는 듯이 다들 괴물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다음 댓글은 책책북북님께서 길게 달아주셨는데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사실 중간까지만 듣고 남긴 겁니다. 주변에서도 추천하고 봐야 할 것 같은 의무감도 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보기 싫을까요? 영화 보면서 내가 저 인간들을 또 봐야 하나 싶을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조로 나폴레옹을 보고 왔습니다. 볼 때는 리들리로 갈지 고레다로 갈지 고민하다가 골랐는데요. 영감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범죄악이었습니다. 전쟁 씬은 하나하나 다 좋긴 한데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게 딱 KBS 대하사극 느낌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김지훈의 지식 플레이로 예습을 하고 갔으니 망정이지 배경 지식 없이 봤으면 더 실망할 뻔했습니다. 오히려 기대 없이 봤던 포드 V 페라리가 참 좋았습니다. 두 회사의 대결을 통해 미국을 찬양하는 이야기일 거라 예상했는데 완전 반전이었어요. 영화에 그냥 인생이 꽉꽉 담겨 있네요. 헐리우드 방식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영화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집에서 혼자 볼륨 키우고 봤는데 이걸 영화관에서 봤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강추합니다. 제 평점은 4.5점입니다. 그럼 또 봬요. 다음 최경사의 선택 참 궁금하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괴물입니다. 네. 그 포드 V 페라리는 저희가 했었죠. 네, 정말 이거는 극장 가서 그 맞습니다. 스피커로 배기음을 들어야 되는 영화인데 마지막 그 레이싱 네. 때 그 사운드는 네. 대단합니다. 저희 평점도 진짜 높았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음, 그 내가 찾아봤거든요. 4.5 2명, 4.8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라미가 4.8 줬나? 제가 4.8 줬어요. 저도 너무 4.8 좋았어가지고. 줬어요. 제가 합류하기 전이에요. 네네. 그럼 안군 4.5 줬을 거야.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네 막. 그 저기 평점이 평균이 막 4.7, 막 4.65 막 그쵸. 이렇게 가는 어마어마한 평점을 받은 영화였죠. 아, 또 보고 싶네. 진짜 확실히 요 작품은 영화관에서 더 배가 되는 맞아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늦게라도 보셔서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12월은 영화관에 자주 가게 되네요. 서울의 봄은 2번 봤습니다. 처음엔 휘몰아치는 사건을 따라갔지만 두 번째 볼 땐 실제 인물의 서사를 알고 또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공부도 하고 봤어요. 영화를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더군요.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괴물도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마지막엔 눈물이 줄줄 흘러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말에 대한 최경사 멤버들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모든 장면이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고 영화에 대한 여운도 너무 길었어요. 영화 음악도 아름다웠고요.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편견이라는 괴물이 아닐까 살펴보게 된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앙고님이 추천해주신 푸른 눈의 사무라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한 번에 싹 몰아보게 되더라고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괴물도 보시고 푸른 눈의 사무라이도 보시고 또 괴물을 저희가 오늘 다루는데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채경사는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주소는 bookmovie42@naver.com입니다. 영어로 bookmovie42 naver.com입니다. 인스타 계정 그냥 채경사 치시면 나옵니다. 예,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팟빵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2주 동안 물론 가장 많이 들은 거는 서울의 봄이었고요. 뭐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에피소드들인데 4위에 듄 파트 1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파트 2가 개봉을 한참 앞뒀는데 지금 내한을 했죠. 드니 블레브 감독이 내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재개봉 때문에 내한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때 아마 다시 오기가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프로모션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시 검색을 해서 들으신 분들이 꽤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보다가 그 저희 회원의 비율을 보다 보니까 또 구독 회원 저희 이번에 들어주신 2주 동안 들어주신 분들 중에 구독 회원이 60% 비구독 회원이 40%가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구독을 좀 팟빵 구독 눌러주십시오. 예. 자, 2주의 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군. 네, 이번 에피소드에 후원해주신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잘 듣고 있어요라는 코멘트와 함께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액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김지량님께서 5천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00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책북님이신 것 같아요. 괴물이나 보러 갈 걸 책북님께서 5천 원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1170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1270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로사투님께서 봄을 기다리며라는 멘트와 함께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로사투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개입니다 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오, 네, 아무개입니다님. 감사합니다. 네, 위드무비님께서 5,000원 후원해 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무비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꽤 많은 분께서 그러게요. 네. 연말에 또 온정이 답지하고 있네요. 저희 채경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대여료를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영화나 책 그리고 가끔 마시는 음료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개인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은 100% 팟캐스트를 직접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편집자님이 지금 녹음실의 음질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해서 좀 좋은 데로 옮기고 싶어서 뭐 알아보기도 했는데 또 뭐 평일은 뭐 6시 안 되는 데 있고 이 근처에서 그래서 돈은 차치하고 일단 마땅한 스튜디오를 찾지를 못해서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싸고 좋은데 아시는 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후원으로 채경사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채경생활입니다. 안군부터 갑시다. 저는 많지 않은데요. 저희 예전에 책영사에서 다뤘었던 김소연 시인의 촉진하는 밤이라는 시집을 읽고 있고요. 그분 나오셨었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그죠? 한 글자 사전 할 때 네. 저희가 초대해서 음.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네. 네. 그때 아마 가죽 재킷을 입고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검정색. 네, 맞습니다. 요거 읽고 있고 저기 디즈니 플러스에 닥터우 에피소드가 올라와서 제가 닥터우라는 SF 드라마를 굉장한 팬인데 한동안 안 보고 있다가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테넌트 버전의 닥터가 복귀했다길래 물론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그냥 외계인 나오고 닥터가 싸우는 얘기예요. 일단 아예 금수초문이라 뭔지도 모르겠다. 알아요, 라미는? 네, 닥터우 시리즈는 알고 있어요. 그죠. TV에서도 해주잖아요. 네, 그래요? KBS에서도 예전에 해줬죠. 그래요? 네.
되게 좋은 외화 시리즈입니다. 요렇게 봤습니다. 네. 노시스. 저는 일단 그 부모님 모시고 서울의 봄을 여수에서 한 번 더 봤고요. 한 번 더 보니까 좀 매력은 반감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처음 봤을 때의 그 다이나믹함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알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저희 아버지가 56년생이신데 보고 나서 매우 흥분하셔가지고 차 타고 집에 가는 순간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시절에 막 이야기를 막 노태우 각시가 저 전두환 집에 김장하러 다니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버지 연세의 분들은 좀 더 재밌어 하시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낮에 한번 극장에 보러 갔을 때 보니까 이 연세 분들이 많이 오시네 하게 되게 네, 1,000만 가겠는데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800만. 지금 800만에 거의 다 왔고 네. 1,000만 못 갈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최대 뭐 한 900만 정도까지도 네. 볼 수 있겠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이 국면에 왔으면 얼마나 길게 그냥 극장에서 그쵸. 걸어주느냐의 걸어주냐 문제일 문제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배급사가 뭐 CJ가 플러스 M. 아니다 보니까 좀 플랫폼도 메이저죠. 예. 하여튼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봤고 음. 또 지금 그 극장에서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재밌다고 하던데. 네, 이게 넷플릭스에서는 20일에 공개되는데 좀 왠지 이건 극장에서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거의 뭐시냐 시네큐브 가서 봤는데 괜찮아요? 예, 저는 또 워낙 말로도 좋아하고 번스타인도 좋아해서 재밌게 봤고 브래들리 쿠퍼가 뭐 약간 대단한데 음악 영화에 강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연기를 진짜 잘했어요. 캐리 멀리건도 진짜 정말 잘하고 그래서 넷플릭스 오면 한 번 더 볼 생각인데 약간 내 취향은 갈릴 것 같긴 해요. 이 클래식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추천입니다. 네. 그렇게 봤네요. 라미. 네, 저는 제가 지난주에 그 아수라 보고 나서 이제 약간 요런 계열에 꽂혀가지고 더킹 보고 부당거래를 다시 봤습니다. 부당거래. 재밌더라고요. 또 부당거래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는. 네. 부당거래가 난 부당거래하고 내부자들하고 이게 맨날 헷갈려. 부당거래가 그 황정민이랑 류승범 나오는 류승환 류승환 감독이 감독. 맞죠? 그 동생도 나오는 아닌가? 네, 동생 나오죠. 네, 류승범. 나오는 거. 네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야 그거.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저는 거미집을 봤습니다. 올라왔더라고요. 아 벌써? 네네네. 어디에? 어땠어요? 그 시리즈온에 올라왔고 돈 내고 봤는데 저 너무 재밌던데요? 너무 재밌어? 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갑자기 지금의 그 여배우 닮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 지금. 어머. 누구요? 그 저기 신인 여배우 있잖아. 그 누구야? 나 이름 잘 몰라. 거기 나오는 네네네. 그 오정세랑 거미집을 봤어야지. 내연의 지금. 관계에 있는. 어머 크리스탈이요? 크리스탈? 정수정? 정수정? 그래 그 어머. 친구인가? 아까 디스를 상쇄하는. 약간 그 45도 각도가 약간 근데 비슷하다. 느낌 있다. 약간 있지. 있다, 맞아. 있다. 살이 좀 쪘더니 좀 비슷해졌어. 진짜 왜 저래? 저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닮았다. 아니야 난 진짜 내 말 들어봐. 왜 닮았다니까 나도 닮았다. 방금 나 이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진짜 있다가 진심으로. 지금 거미집 얘기하니까 아니. 갑자기 비슷해졌어. 소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거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엄마도 이런 얘기. 진짜 닮았다. 뭔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아우 되게 재밌게 봤고 어. 저희가 다뤘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다만 지금 이런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할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렵게 영화를 만들었던 네, 말던 네. 내가 무슨 상관 뭐 게다가 뭐 추석 연휴에 그러게. 개봉을 했으니까. 그런 뭐, 느낌이죠. 좀 안타깝죠. 예.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연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언 맥케언의 견딜 수 없는 사랑이라는 소설을 샀어요. 아 샀습니다. 이게 신작인가요? 네, 신작일 네, 거예요. 신작. 신작이에요. 이언 그래서- 맥케언을 저희가 꽤 자주 다루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2번 했죠. 2번. 네. 그 채슬 비치에서 하고 그다음에 칠드런 액트. 그래 네. 칠드런 네, 액트. 네. 둘 다 괜찮았지. 근데 되게 재밌다고 해서 기대 중인데 열어보질 못하고 있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몇 개만 얘기해야겠다. 그냥 그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맞지? 아키 카우리스마키. 이게 이름이 헷갈려요. 노시스 아키 카우리스마키 모르나? 몰라요. 아, 이거 워낙에 유명한 감독이에요. 네. 심지어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도 유명했던 감독이야. 그럼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이네. 근데 이 영화 영화 제목 아직 얘기 안 했구나. 펄런 리브스라고 올해 그 깐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어요. 음. 이분이 하여튼 젊었을 때 그 무슨 카우보이 할리우드 가단가 뭐 잠깐만 이게 검색해봐야겠다. 르하브르 만든 감독이구나. 르하브르 만든 감독. 르하브는 또 모르겠네. 이거 그거 이건 제가 영화 기자 할 때 나왔던 영화예요.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그래.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맞아. 미국에 가다. 그걸로 엄청 유명했던 감독인데 와 아직도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진짜 볼만해요. 영화 짧어. 영화 짧고 그래서 볼만한 건가요? 그 이게 일테면 노동자의 사랑을 그려요. 노동자의 사랑을 그리는데 근데 약간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거든. 근데 이거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게 안 돼가지고 참 답답하긴 한데 굉장히 귀염귀염한 사랑 같지 않은 그런 사랑, 노동자 계급의 사랑을 이게 뭐 그린 영화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시리즈 연작 중에 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이번에 뭐 상을 크게 탔어요? 칸에서 심사위원상 받았다니까 이 영화로. 르하브르도 되게 재밌는데. 근데 제목을 사랑은 낙엽을 타고라고 해가지고 난 이 제목이 조금 거시기 한데 이게 사비타의 제목을 패러디한 건데 이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싶은 생각은 사실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루이치 사카모토의 오퍼스가 네. 아직 개봉은 안 했나? 가만있어 봐. 네. 하고 아직 있잖아요? 20 며칠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근데 제 주변에 본 사람도 있던데. 왜냐면 그게 부국제에서 그래서 국제도 하고 뭐 그렇구나. 시사회는 했으니까 뭐 너무 기대되는데 네, 저도. 이거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긴 그냥 해요. 콘서트 보는 느낌이라던데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냥- 사카모토를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죠. 제 벨소리는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전장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레인? 미스터 로렌스인데.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사카모토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요. 말은 한 뭐 두 마디 하나. 근데 그 음악이 18곡인가 나오는데 자막도 안 나가. 자막을 넣지 말라고 그랬대. 루이치 사카모토가. 아플 때 찍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제 타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네. NHK 590 스튜디오인가 뭐 본인이 그 스튜디오도 직접 그 골라가지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전부 다 막 거의 외우다시피 다 알고 계신 분들이나 너무 피아노 곡 조용한 데서 그냥 듣고 싶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가가지고 루이치 사카모토 나 좋아하는데 가서 한번 뭘 해보고 싶어하면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아쿠아가 나와서 어찌나 반갑든지 딱 중간에 아쿠아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가 나오거든요. 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트롤이 이번에 영화로 나온 게 처음인가요? 게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저기 애니메이션. 트롤 이전에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그 노량이 시사회를 했고 뭐 일제히 지금 뭐 일간지는 다 평을 썼더라고요. 뭐 어떻게요? 중앙이 그러니까 중앙부터 해가지고 전 모든 일간지가 다 노량 얘기. 노량이 그러니까 시사회를 보고 나서 노량 뭐 그 얘기가 많던데요. 끝내준다 뭐 이렇게 막 나왔죠. 1시간 동안의 해전 씬이 볼만하다. 그렇게 썼어요. 예. 조선일보만 약간 제목은 뭐 명량 보면 노량 봐야 된다 이렇게 달고 내용은 약간 반반쯤 썼어. 이 의견도 있고 이 의견도 있다. 근데 나머진 다 좋다고 했어요. 약간 서울에 보면 천만 가는 거는 노량의 영향을 받겠네요. 나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노량이 그러면 노량이 그렇게 저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자막 이슈는 없나요? 그때 예전에 자막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자막을 뭐 넣네 만에 근데 90%는 넣고 10%는 아직 네. 모르겠다고 했는데 근데 자막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게 거기 뭐 중국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자막을 안 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해설 자막은 없어요. 예. 따로 코멘트 안 하시는 건 그게 코멘트인 건가요? 예, 난 코멘트를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래식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저기 번스타인 네. 크레센도라고 그 뭐야 그 클라이번 콩쿠르 그거에 지난해 클라이번 콩쿠르 이문찬이 상 받았던 그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선우의 건도 임윤찬 전에 선유의 건 2017년에 그렇죠. 17년인가 아니다 20년인가 받았죠. 17년인가 20년인가 받았고 거기서 선유회관도 인터뷰이로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 클라이번 콩쿠르 과정을 이문찬이 우승하기까지 과정을 예선부터 쭉 따라가면서 만들어서 되게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다큐멘터리지만 재밌어요. 음. 굉장히 상업적으로 만들었어. 그냥 아주 매끈하게 빠졌어요. 그냥 음. 이거 자체가 되게 약간 무슨 K-팝 그 뭐죠? 그 뭐 K 클래식? 아니 그 무슨 그 K 뭐 하는 옛날에 K 아카이브 아니 그 경연 그 옛날에 그 슈퍼스타 K요? 그래 슈퍼스타 K 아니다 이거 야 이거 또 퀴즈. 하여튼 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그 저 약간 구성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따라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영화를 막 뒤져가지고 돈 주고 봤는데 영화의 거리라고 그 한선화가 나오는 그런 뭔지 알아요? 아니요. 한선아 나온 거 보신다고 해가지고 아, 네, 그랬구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한선화 트릴로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한선화 부산 사투리 트릴로지를 다 봤어. 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짧게 그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 어떻게 저런 캐릭터로 나오지 깜짝 놀라면서 어느 장면 보셨어요? 요가하는 거? 그 묶어놓은 걸 봤어요. 요가 나온 거 못 봤고 그냥 이렇게 술 마시러 들어올 때? 술집에 가가지고 남자 앞에 놓고서 무슨 약간 이상한 막 이상한 여자처럼 막 하는 그걸 봤어. 그 내가 봤던 트릴로지와 너무 다른 이미지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영화가 뭐 이렇게 연말이면 근데 왠지 딴 때에 비해서 풍성한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들 뭐가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그런 그렇죠. 판인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서울의 봄과 노량이랑 노량이 있으니까 애초부터 다 그냥 특히 노량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근데 또 20일에 개봉하는 건 되게 많아요. 노량과 아쿠아맨이 동시에 개봉하고 맞아 광고하더라. 평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 전 아 그래요? 네. 그 내부 시사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노량이 호재네. 근데 아쿠아맨은 그 1편이 500만이나 들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 난 아쿠아맨이라는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되게 원 때는 정말 잘 구현하고 캐릭터나 그런 것도 괜찮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하여튼 뭐 워너 그러니까 DC 쪽에 뭐 이것저것 뭐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고편 CG는 잘 빠졌던데 되게 볼만하게 나왔던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노량과 아쿠아맨이 같은 날 개봉하는데 그 양 영화를 홍보하는 홍보회사가 한 회사라는 거야. 같은 회사라는 거야. 그래도 되나요? 약간 그 뭐야 어떻게 변호사처럼 그거 안 표정 되는 거 관리가 아니에요? 안 돼. 약간 해전에 강한 뭐 그런 건가? 홍보대 행사인가? 자 이제 저희 메인 코너죠. 최경사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오늘 최경사의 선택은 개봉 2주 만에 24만 명을 동원하면서 나폴레옹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자 올해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인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사실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제목이 같아가지고 그 고레에다 감독이 저 송강호와 대담을 하면서 이게 뭔가 그 봉준호의 괴물과 같은 이름으로 개봉하게 돼서 압박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스터 클래스의 유튜브. 네. 예.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뜻밖이긴 한데 생각보다 흥행도 좀 되고 바이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역주행의 느낌도 좀 있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둔 건 맞는데 일본 영화 중에서 브로코가 120만이 들었으니까 브로코까지 가려면 뭐 한참 멀었죠. 근데 이게 초반 흥행은 좀 빨라서 개봉 5일째에 누적 관객이 10만이 넘어가지고 역대 일본 실사영화 최고 흥행작인 오늘 밤 오세이사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 작년 영화죠. 이게 작년에 개봉 열흘째 10만 명 돌파했으니까 흥행 속도는 2배나 빨라요. 그래도 이거는 나는 괴물은 100만까지는 이 오세이사는 100만이 넘었거든요. 야, 의외다. 1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왜 1등이냐면 옛날에 러브레터가 사실상 1등일 것 같은데 그게 집계가 안 되던 시절이라 2000년이 그거는 뭐 한 500만 봤을 거야. 그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그렇고요. 스즈메 문단속 이후에 올해 개봉한 신작 독립 예술 영화 중에서는 최고 흥행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20만 관객을 돌파한 독립 예술 영화로도 처음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느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여기 다 봤으니까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좋던데. 너무 저는? 좋아. 그냥 너무 네. 좋아서 네. 아니, 너무 좋은 영화가 한두 개야? 근데 이례적으로 좋던데요. 그리고 아. 좀 그게 있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영화를 음. 보고 나서 음. 아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남 누군가를 이렇게 음. 나쁘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이게 시선이 여러 개잖아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공감할 포인트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때는 부모의 심정이 네, 됐다가 네, 어떤 네. 때는 선생님의 심정이 됐다가 음. 어떤 때는 아이의 심정이 됐다가 저희 바로 총평 가나요? 아, 그냥 평점 내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색다르다는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좋은 영화죠. 아주 영화는 좋은데 뭔가 색다르다. 고레다 감독의 영화로도 색다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요새 나오고 있는 영화 중에서도 색다르다. 뭔가 이런 다양성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는 아까 각본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칸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썼고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유작으로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 영화는 이렇게 로맨스 영화가 제목이 거창해. 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고 뭐 오늘 밤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막 이러네요, 진짜. 응? 네 엔딩의 아쿠아는 너무 좋죠. 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초반엔 저희가 키우고 있는 감독이네 뭐 어쩌네 뭐 너스레를 많이 떨었는데 뭐 저희가 꾸준히 다루고 있는 네. 거는 사실입니다. 예, 최경사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다룬 감독이 확실하고요. 확실하죠. 안군. 네, 요 감독 다음이 아마 웨스 앤더슨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최경사에서 15회 때 처음에 다룬 게 바닷마을 다이어리하고 책도 같이 다뤘었어요. 네.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이 책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40회에 만비키 가족을 했고요. 102회에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그리고 159회 브로커까지 이렇게 4편을 다뤘습니다. 최근작을 다 하셨네요. 그리고 최근작을 다 했어. 개봉할 때마다 했어. 맞습니다. 약간 브로커는 괜히 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곤 합니다. 웨스 앤더슨은 에스트로이드 시티를 했고 프렌치 디스패치를 했고 개들의 섬을 했고 그렇게입니다. 아 그렇게 했나요? 네. 개들의 섬을 했었어요. 네, 와, 개들의 대단한. 섬을 했었죠. 예. 또 네. 했었나? 뭐가 하나 더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군의 비하인드로 가겠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비하인드 없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지? 다들 공감하는데 예수님만 공감을 못하셔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물론 그 다층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서 드러난다는 것조차 저는 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뒷부분에서 뭐가 드러나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부터는 스포라고 생각하시고 영화를 보실 분은 나중에 듣기를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은 그냥 전체가 스포라고 아예 선언하고 가는 네. 것도 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맥스님만 계속 공감을 못하시는데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각본상을 받았기에 사카모토 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분이 일본 드라마계를 대표하는 엄청 유명한 각본가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상상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영향을 받았던 작품들을 살펴보니까 소마이 신지 감독 작품을 많이 봤고 그리고 소설로는 나카가미 겐지의 소설을 많이 봤대요. 근데 여기서 소마이 신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 분이 누구냐면 그 1980년대 일본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감독이라고 해요. 1982년에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과 함께 디렉터스 컴퍼니를 만들어서 신인 감독을 발굴하고 일본 영화계의 발전을 꾀하는 움직임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 향년 53에 어찌 보면 좀 이른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 스타일이 어떠냐면 약간 청소년들을 주연으로 세팅을 하고 그들의 불안한 감성 그리고 성장의 스토리를 굉장히 독특한 연출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롱테이크나 롱샷이나 되게 과감하게 카메라 워크를 썼던 작품을 보면서 이 사카모토 유지가 만약에 내가 소마이 신지 영화를 보면서 소마이 신지가 그리는 사람의 모습을 글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튼 요 소마이 신지와 이번 저희가 다루는 영화의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또 연이 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데뷔작이죠. 환상의 빛을 준비할 때 투자금이 안 모여가지고 굉장히 전전긍긍했었는데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요 작품 스토리를 듣고 소마이 신지가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영화로 찍어 싶어가지고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영화는 실패하면 2번 다시 못 찍으니 지금 간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참고로 환상의 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베니스 영화제 황금 오젤라 촬영상을 수상하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그 영화와 이번에 이 괴물이 유일하게 고레에다가 자기가 각본을 쓰지 않은 영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소마이 감독에게 그 영향을 받은 사카모토 유지가 이 소마이가 만든 디렉터스 컴퍼니의 각본 모집을 하길래 각본을 써서 응모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 TV 다 넣는, 그러니까 영화와 TV 다 넣는데 그 중에 TV 쪽에서 상을 받아서 TV 드라마 각본가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91년도 23살의 나이에 도쿄 러브스토리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최고 시청률이 32%로 엄청나게 대박을 쳤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사카모토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줘요. 나는 나의 스토리를 쓰고 싶은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트렌디한 글 쓰니까 대박 나잖아. 트렌디하게 글 써라고 요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혐오감이 들어서 TV계를 잠깐 떠납니다. 27살에 TV 업계를 떠나서 소설도 써보고 게임 시나리오도 써보면서 방황을 하다가 2000년대에 다시 TV 업계로 돌아와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일도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2004년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가 됐던 마더를 쓰죠. 2010년에. 그 최고의 이혼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했는데 그것도 이분이 썼더라고. 아, 예. 차태현 나오는 드라마인가? 드라마. 맥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상의 빛이랑 요번 작품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아닌 다른 외부 사람이 각본을 썼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과거부터 인터뷰할 때마다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각본가가 있다면 누구일까라고 본인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주저없이 사카모토 유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느 정도 뜻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사카모토 유지가 쓴 각본을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드라마 각본을 써온 만큼 챕터를 나누는 구성으로 이번 영화 각본을 작성했습니다. 그 제작 프로듀서가 어쨌든 드라마를 많이 써봤으니까 플롯 45분짜리 3개 쓴다는 생각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처음부터 3부로 구성을 했고 플롯이 이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누구에게 연출을 맡길까 고민하다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언급되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이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늘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고레에다 감독한테 연출을 제안했는데 즉각 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고레에다 감독은 보내준 이 플롯을 보면서 처음 1장, 2장은 엄마의 시선 그리고 선생님의 시선만 보니까 관객과 마찬가지로 정보가 제한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괴물이 누구지? 라는 걸 찾기에 바빴는데 3장을 보고 나서야 왜 나한테 이 작품이 왔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듣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번 작품에 유일하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향을 받았다고 표현한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를 가지고 왔어요. 동화? 네. 일본 동화인가요? 네, 미야자와 겐지가 쓴 동화인데요. 이 동화책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꼬마 두 친구에게 읽어보라고 했다고 해요.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아마 영화를 보시기 전에 또 크게 뭐 그러지 어쨌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운 아버지 대신 홀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조반니이고요. 조반니는 친구들에게서 따돌림 당하며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반니의 단짝 친구인 캄파넬라가 있어요. 캄파넬라는 매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 캄파넬라는 조반니를 매우 많이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자주 돕지 못하는 걸 죄책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은하수 축제가 열리던 날 조반니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홀로 쓸쓸하게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은하 스테이션이라는 안내방송 소리를 듣게 되고 정신이 드니까 캄파넬라와 함께 은하철도에 탑승하고 있게 된 거죠. 두 사람은 그래서 그 은하철도를 타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순회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전해 듣죠. 여행은 막바지에 이르러서 종착역인 남십자성에 가까워집니다. 은하철도에는 조반니와 캄파넬라만 남겨졌어요. 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둘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캄파넬라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엄마는 날 용서해 줄까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한다면 분명 행복할 거다. 그러니 내가 이런 행복한 일을 한다면 엄마가 날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말을 남긴 채 갑자기 사라지죠. 꿈에서 깨어난 조반니는 식료품을 사고 돌아가는 길에 캄파넬라가 강에 빠진 자넬리라는 친구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반니는 그제서야 캄파넬라가 남긴 뜻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캄파넬라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게 슬퍼서 흐느껴 우는 조반니를 캄파넬라 아버지가 위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마 이것이 캄파넬라의 운명일지도 모르지라고 달래주면서 동화는 끝이 납니다. 이거 왜 줬는지 알겠네요. 근데 아마 영화를 보기 전에 듣더라도 크게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군이 세 사람의 시선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뭐 이 영화가 세 개의 드라마를 묶어넣은 처음에 뭐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물론 영화는 그렇습니다만은 흔히 일본 영화에서 이렇게 되면 자막으로 해가지고 뭐 1막, 뭐 2장, 뭐 이렇게 주로 저 하마구치 류스케도 그 우연과 상상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드라이브 마이 카는 그렇게 나누진 않았는데 왠지 그렇게 나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정말 뚜렷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자막이 전혀 장의로 나눴다고 나오지가 않죠. 그냥 커트로 붙여놨는데 처음엔 그래서 어리둥절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까 그 상황인가? 라고 하는데 이제 점차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라미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미의 시노비입니다. 네, 줄거리 소개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안군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영화를 정말 제대로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줄거리 소개도 다 뛰어넘고 영화관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걸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일단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영화 괴물의 줄거리는 비슷한 시간대를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시선에서 그리면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시선은 자신의 기준에서 괴물로 보이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첫 번째 시선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아이의 엄마가 보는 괴물입니다. 미나토라는 아들을 둔 싱글맘 사오리는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아들이 사춘기이긴 하지만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좀 수상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집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집에 돌아오거나 또 물이 담겨 있어야 될 보온병에서 흙탕물이 나오기도 해요. 미나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지만 밤늦게 사라져서 산속에서 발견되는 일이 생기자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미나토에게 캐물은 끝에 자신의 아들이 담임 교사인 호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학교로 갑니다. 하지만 학교 교장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다른 교사들은 모두 의미 없는 사과만 반복하고 어떻게든 이 일을 조용히 무마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무책임하게 구는 학교 선생님들이 사오리에겐 괴물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영화는 두 번째 시선인 미나토의 담임 선생님은 호리를 비춥니다. 호리는 미나토의 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교사인데요. 평소 남자아이들에게 남자답게 하자, 씩씩하게 하자를 강조하면서 나름의 신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요리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미나토가 그 자리에 있었고 호리는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토의 엄마가 호리에게 화가 나서 학교로 찾아오고 미나토가 자신을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교사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답답해 미치겠는 건 호리가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학교 동료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리 선생님이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일이 조용히 끝난다면서 계속 미나토의 엄마에게 사과하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자신도 싱글맘에게서 자랐었던 만큼 미나토를 이해하려고 했던 호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미나토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망친 괴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선은 미나토의 시선입니다. 미나토와 요리는 같은 반 친구였어요. 하지만 요리는 반 아이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고 남자아이들은 요리가 병을 가지고 있는 괴물같이 이상한 아이라고 놀려댑니다. 미나토는 요리를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굳이 이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요리가 당하는 괴롭힘을 교실에서는 모른 척해요. 그런데 밖에서 마주치며 요리를 위로하고 두 아이들은 점차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 요리는 미나토에게 산속에 버려진 전차 한 칸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곳을 자신의 아지트로 삼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요리를 향한 반 아이들의 괴롭힘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나토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이 요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킬까 봐 담임교사인 호리가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때렸다는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향한 엄마와 친구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미나토는 자기 자신이 괴물이라고 생각하죠. 미나토와 요리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제멋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는 날 자신들의 아지트인 산속 전차에서 비바람이 그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제서야 엄마 사오리와 담임 선생님 호리는 아이들에겐 잘못이 없었고 오해가 거듭됐을 뿐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물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아이들이 있는 곳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화는 아이들이 어떻게 구조됐는지 살아있는 건지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저 태풍이 지나간 후 주인공들의 모습을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게 보여줄 뿐이죠. 비가 그치고 해가 내리쬐는 들판으로 나온 미나토와 요리. 요리가 미나토에게 묻습니다. 우리 다시 태어난 걸까? 미나토가 답하죠. 아니, 우린 그대로야. 그러자 요리가 만족스러워하면서 답합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 그렇게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대로인 자신들에게 행복해하며 들판을 달리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댓글에도 있었나요? 이걸 보고 우셨다는 분이. 네. 이걸 보고 울었다면 대부분이 지금 라미가 요약한 줄거리의 마지막 부분, 아이들이 다시 나와서 그 영화에서 가장 밝은 장면, 가장 환한 장면,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 사실 처음 볼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뒷부분인데 거기를 하필이면 또 졸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 처음에 그 앞에서 호리의 그 태도를 보면 껄렁껄렁 미친놈 아닌가? 좀 이상한. 그리고 일본 사회라는 게 이렇게 썩어 빠졌나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2장으로 갔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되죠. 이 영화를 그냥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가가지고 보면 근데 제가 2번째 볼 때는 다행히도 전반부를 졸고 왜냐면 또 보는 거잖아. 그래서 후반부를 되게 효율적이시네요. 되게 계획적이시고. 후반부를 깨어 있어서 그때 비로소 이 영화 정말 좋구나. 그럼 예. 개운한 네, 그렇죠. 아주 개운하게. 근데 사실 이 영화를 첫 번째 그 졸면서 보면서도 이거 뭔가 대단한 영화 같은데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습니다. 처음 볼 때 이야기가 정말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학교 폭력의 이야기고 네. 뭐 그게 부조리한 그 학교 제도 뭐 이런 게 관한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사실은. 맞아요. 너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막 2번째부터 보는데 막 이 얘기가 주는 의외성이나 긴장감이나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각본이 끝내준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뭐 최근작은 뭐 거의 다 많이 봤지만 그 작품들하고도 조금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특히 그 요리 역의 어린 배우는 정말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제 스타일이었고요. 일단은 총평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미는 어떻게 봤어요? 예. 저는
엄마랑 봤는데 음. 이제 엄마가 영화 속에서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이제 소개?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막 사춘기 얘기라서 굉장히 피곤할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너무 좋았고 이제 엄마는 이제 애들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죽었니 사람이야. 어쨌든 전 되게 좋게 봤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그러니까 요즘 영화를 보면 웬만해서는 결말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전에도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되게 특이한 영화도 많이 봤고 특이한 맞아. 전개도 보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거 약간 제가 범인인데 아니 뭐 저렇게 되겠는데 역시 맞았어. 뭐 비슷했어로 갔는데 이 영화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아예 그게 신기하죠. 모르겠어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그 왜 그렇지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짐작이 안 되잖아. 이게 뭐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안 그러면 뭐가 짐작이 됐던 듯한 그런 눈치인데. 되셨나요? 어떤 거가요? 결말이. 저는 계속 던져주길래 음. 내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나? 좀 이따가 저 파트 때 어떤 거를 느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계속 던져주길래 하고 마지막 3 때 그 얘기가 나오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본인 짐작이 맞았어요? 네. 그걸 그 스토리임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니라 왜 그러한 모습이나 표현들을 계속 넣지? 했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남자답 다 했어요? 다 아직 안 아니죠. 했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결말을 내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느낀 영화가 언제였지가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아예 처음 느끼는 감정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굉장히 몰입될 수가 있었고 저는 마지막 결말이 아이들이 죽는 결말인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더 그게 약간 와닿는 결말이었던 거.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봤을 때 이게 그냥 멘트가 느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죽었다고 느껴졌어요. 네네네.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감독은 그 뭐지? 너희 둘은 살아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디렉팅을 하더라고요. 했대요. 그건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 배우잖아. 스스로도 이게 결말은 둘은 살아 있는 음. 것이라고. 네. 근데 거의 그 아까 라미가 얘기한 그 대사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죽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다른 게 처음 볼 때는 살았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졸다가 거기만 딱 봤거든 그냥.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죽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겼겠지. 네. 다 됐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자 그럼 안군으로 연결할게요. 예. 저는 아까 회사에서 노시스님을 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았어요. 딱 제 스타일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따뜻함. 그러니까 그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따뜻함에 웃을 수 있나에 드는 느낌까지. 일단 저는 마지막 결말은 살아있다라고 느꼈고요. 네, 일단 라미님이 이야기하셨던 거부터 하면은 남자답다라는 표현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모습, 그리고 이 아이는 병에 걸려서 치료받아야 돼라는 표현, 그리고 요리가 머리를 만져줄 때의 반응을 봤을 때 그냥 어쨌든 이게 두 소년 간의 얘기니까 그 두 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가령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체성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열차 안에서의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여지껏 나왔던 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을 얘기하려는 거구나. 이게 혼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명확한데 그 혼란을 보여주고 싶구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와, 고레다 감독은 정말 사람을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게 표현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취향 저격 받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맥스님이 이야기하셨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에 약간은 저는 오히려 이게 기존의 고레다 히로카즈가 이야기했었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복귀한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브로커 때 너무 실망을 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안 나고 되게 이상한 부분에서 울컥했는데 어디서요? 이 두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그 마을 초입에 들어가는데 그 장면이 이 들꽃을 배경으로 슥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 그 장면에서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게 본 영화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시스 언제 봤죠 이거? 제가 이거를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오후에 봤는데 오늘 오후? 네. 오. 오늘 3시 걸 봤는데 극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보러 가기 직전에 안구는 스타벅스에 잠깐 만났는데 완전 막 뭐라 그랬냐? 너 엄청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겁나 재밌는갑다 이러고 봤는데 보면서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들이 왜 재밌다고 한지 알겠다.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영화고 이따 평점도 좋게 줄 건데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조금 저도 좀 예상을 하면서 예상이 좀 되는 결말이었던 것 같고 저는 조금 도식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썼는데 그것들이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있긴 그런 네. 생각이 뭐 안 들진 않아요. 예. 거기서 약간 좀 그 영화가 주는 개성이라든지 그 매력이라는 게 좀 감소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각본가가 워낙에 유명한 각본가고 각본을 너무 잘 쓰다 보니 그러니까 약간 어떤 때는 가끔 너무 기교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저기 맥스가 말하신 것처럼 세 장이 구분이 안 되는데도 구분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주요한 사건인 큰 건물의 화재 이거는 시각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한 사인이고 그 화재가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세 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재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큰 악기 금관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는 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 개의 그 명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세 인물들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정보를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관객은 머릿속에서 타임테이블을 그리면서 이 이야기를 이를테면 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재미가 하나의 큰 재미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점 그리고 그 각각의 인물들이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각 인물들에게 우리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충분히 첫 번째 장에서의 어머니 그 아이의 어머니 두 번째 사건의 선생님 세 번째 사건에서의 아이들 이게 각각의 사건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개연성 있게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잘 그렸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고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안구님 워낙 재밌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그런지 계속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서 보고 있고 안구도 재밌다고 하는 포인트들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이렇게 뭐랄까 짐작을 하면서 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깊숙이 감동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저는 그게 그다지 막 놀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성소수자들이 하는 고민이라는 것은 정말 그 정도로 본인들한테 힘들고 주변인들에게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이고 그 사건 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모두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메시지들은 제가 많이 봐왔고 잘 알고 있던 것들이라서 그렇게 막 충격적이거나 뭐 감동적이거나 저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퀴어 무비로 볼 수 있어요? 퀴어 무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단 그 칸 영화제에서 퀴어 상을 받았잖아요. 이게 퀴어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마케팅을 안 하고 있죠. 그걸 스포일이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네. 전 사실 그러니까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뭐.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다리 거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마트에서. 네. 그 캐릭터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근데 그 캐릭터가 결국에 어쨌든 결말에서 이 둘을 지켜주는 건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둘의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생님을 희생시켜서 같이 호른을 부르면서 너가 그러니까 요리를 좋아하는구나를 깨닫고. 근데 그런 식의 캐릭터를 보여줬는데
중간에 그렇게 다리 거는 장면이라는 게 왜 들어갔나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 교장 선생님이 그 둘의 사건을 모두 다 알고 그거를 덮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을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나도 했- 그런 생각은 안 해본 적도 했고요. 없는데. 그냥 그냥 너가 비밀이 있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나도 이렇게 살거든 정도의 느낌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교장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이의 발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교장 선생님이 죽었어요도 편견일 수 있잖아요. 확정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나도 거짓말을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아 이거는 그 거짓말이 네, 그것일 거짓말이 것이다.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캐릭터 자체가 마치 뭐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학교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막 강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었나? 왜냐면 그 호리 선생님 여자친구 멘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선생님 이것도 어차피 직업이야. 어차피 애들이 맞아요, 너 맞아요. 기억할 것 같아. 이러면서 초등학교 적당히 해 이렇게 선생님 하거든요. 기억 아무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힌트들과 대사들이 좀 그런 거 뒷받침하지 않나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꽝의 순간을 교장 선생님으로 가져왔는데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교장 선생님의 서사가 조금 불분명하거나 혹은 과장되는 방식으로 일장에서 보면 일장에서 그 누구냐 그 애기 엄마의 시선으로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의 태도나 행동이 이상하지만 네. 특히 교장 선생님의 행동이 맞아요. 그쵸, 너무 이상하지. 비정상적이고 눈에 힘이 없고 아예.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건들은 3장까지 보고 나면은 아 그게 그랬던 것이구나라고 풀리는데 그걸 다 알고 봐도 1장의 교장 선생님을 그리는 방식은 너무 과장됐다. 그리고 정보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뭐 약간 좀 그러니까 유일한 오게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언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교권 추락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죽은 눈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한번 나서면 정말 난리가 나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미 뭘 하려는 의지를 다 잃은 상태인 사람들이 많고 그게 현실이라서 이제 그걸 보여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실제로 그런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막 심각한지. 저는 그래서 처음에 처음 에피소드 첫 1장에서는 그 자꾸 내가 뭐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야, 일본 사회가 저 정도야? 이런 생각이 자꾸 빠져드니까 맞아. 그래서 그걸 그냥 관찰을 하게 되는 그 영화와는 또 별개의 문제로 자꾸 그 사회 문제로 이 영화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배우 이름이 뭐더라? 이 배우 이름이 다나카 유코라는 배우인데 연기를 되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너무 일본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선생님.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누구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인물이다. 일본 사람들은 저런 뭐 관료주의나 이런 데서는 저렇게 다 처신하는 모양이지. 막 이 생각을 한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사실 처음부터 영화를 보기 시작했던 거죠. 저도 되게 어쨌든 지금까지도 저도 교장 선생님의 그 손녀가 죽은 사건에 대한 자기의 입장, 자기의 뭐 감정, 그다음에 이 두 아이들 학생들의 사건과 그 학생들을 둘러싼 뭐 애 엄마라든지 그 어른들 동료 교사들이란지 이들을 대할 때 감정,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교장 선생이 그냥 거의 그냥 삶을 좀 거의 이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포기한 그런 느낌. 저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네. 받았는데 네. 그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게 뭘 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 읽어냈나?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과자 도둑 얘기도 하고 처음에는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다리도 걸고 막 담배 피면서 어쨌든 그런 계속 잡아주길래 과연 감독이나 각본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서 저는 인생이 무료하니까 발도 걸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생이 무료하니까. 무료해서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뭐 그거 뭐 그냥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그리고 걔들이 잘못했잖아. 그렇죠. 그 뛰어다니고. 대중 그러니까 발좀 한번 걸어보시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 요리의 아빠는 네. 왜 요리 그 엄마는 또 어디 갔으며 음. 왜 요리를 그렇게 뭐 돼지뇌를 사람한테 아는 이식하며 거죠. 요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질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고쳐- 너는 고쳐줘야 치료가 돼. 필요해. 그래서 담배빵도 맞고 음.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아빠도 나는 참 캐릭터 이상한 캐릭터 같아. 그러니까 요리가 자기 성장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들킨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표현을 했던 말을 네. 했던. 근데 그렇다고 담배빵에 애 막 뒤가 막 등 다 맞아가지고 막 다. 근데 그런 뭔데? 아빠라는 게 아. 그 처음에 그 선생님 만날 때도 뭐 태도는 완전히 네. 무슨 조폭 비스름하게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그렇군요. 그 뭐 연기 어쨌든 모든 게 다 연출이긴 한데 그 뭐 배우 연기나 특히 고레다 감독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정평이 난 감독인데 뭐 연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배우들은 다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엄마 안도 안도 사쿠라 사쿠라. 네. 워낙에 뭐 약간 고레다의 만비키 가족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연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맞아요. 안도 사쿠라 이야기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요. 제일 아니,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되게 전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학부모가 글쎄 뭐 말이야. 일종의 갑질이 됐을 때 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밑에서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되게 일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걸 어떻게 와 너무 표현을 잘한다는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장 선생님이 눈을 안 마주치고 자꾸 눈을 내려 까니까 더 더 아래로 내려가고. 가가지고 올려다보면서 나중에 무릎도 꿇고 막 그러니까요. 무릎 꿇는데 또 파일은 던져 막 맞아. 전형적이지 않았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장에서 나왔던 그 해프닝도 상황도 약간 일본적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거기 나온 배우들의 연기도 호리 선생님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도 너무도 일본 사람 같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늘 이제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아까 지금 라미가 얘기한 교권 추락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쵸. 들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풍경은 참 다르구나. 역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그래서 그 뭔가 다 초탈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연기가 이분도 영화에서 꽤 많이 나오는 분이잖아요. 찾아보니까 오싱에서 엄청난 그래요? 국민 배우셨다고. 맞아. 그래서 이분도 뭐 그 정도인데 내가 뭐 이분이 연기가 좋네 만에 하는 것도 우습긴 한데 어쨌든 되게 고레다의 영화에서 이분 다른 데도 잠깐 나오셨던 것도 같고 근데 인상 깊었습니다. 예. 애들은 뭐 요리가 참 요리 연기 너무 이쁘게 잘하는 생겼죠. 것 같아요. 걔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기하는 것 같아.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초롱초롱해서. 되게 싹싹한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네. 그거 그 짠해 또 애가 네. 너무 그렇게 막 전혀 이지매를 당하면서도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또 짠해. 그래서 전 처음에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요. 음. 일장에서 아. 볼 때는 애가 너무 태연하니까 반대로 쟤를 괴롭히는 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애인가? 저렇게 외부적으로는 네네네. 저렇게 부드러운데 사실 안으로는 막 근데 너무 그렇게 약간 마음 아린 캐릭터더라고. 저는 사실 그 고레다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뭐 영상미가 있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사실은 거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그 어디서 느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별의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네. 기차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애가 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엄마하고 호리 선생이 찾아가는데 진흙이 막 유리창에 덮여 있으니까 이렇게 막 위에서 긁고 근데 비가 떨어지면 그 부분은 하얘지고 밑에서 찍었잖아. 와 거기는 너무 그림 같아. 저도 영상이. 별의 순간을 맞아요. 가졌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나도 그걸 가져왔어. 진짜. 너무 좋았어. 와, 그 장면은 이건 아니, 진짜 연출이다. 거기에다가 이런 장면을 어떻게 찍었지 이런 생각이 들 그래서 저는 정도로. 그 장면 때문에 더 얘네가 죽은 게 아닌가를 생각한 게 맞아. 앞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막 고양이한테 그것도 그렇고 아빠 묻었을 때도 흙을 흙이 뿌려줬어 이 뿌려주냐. 얘기를 해줘요. 음. 그래서 저는 흙이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이미 떠난 건가라는 생각을 그 장면에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연상을 충분히 하게 하는 샷이고 그 자체로도 되게 아름다운 맞아요. 영상이 나왔고. 그거를 그 머릿속으로 그런 그림을 떠올릴 수는 있는데 그 실제로 그 해냈다는 맞아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음. 흙으로 좀 흙을 걷어서 좀 보일까 치면 다시 흙이 그러니까. 그걸 덮고
그거는 어떻게 찍었을까? 그건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조금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면서 이제 아쿠아가 깔리는데 그 네. 아쿠아는 사실 2번을 위해서 쓴 오리지널 스코어는 아닌데 아니죠. 예. 너무나 잘 붙는 거죠, 음.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아쿠아만 듣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분들 그러면 뭐 연출이나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아까 저 노시스가 한번 얘기했었고, 예,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전 아까 말했던 별의 순간은 그 두 꼬마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냥 그 서정적인 감정에 폭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 자전거 타는 장면을 포함해서 저희 뭐 놀이터에 올라가서 비크런치 얘기하고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되게 저한테는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꽝의 순간은 안 떠오르네요. 아, 꽝의 순간까지는 아니고 여친 도망가는 그 꽝의 순간 아니야? 아니 그거는 되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 교장 선생님의 네. 무엇일까? 그게 꽝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미는 꽝의 순간 없어요? 저는 꽝의 순간은 딱히 없었던 거. 그냥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역시 교장 선생님 그 부분이긴 한데 그 남편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배 접으면서 그 이제 그 부분을 좀 뭔가 내포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종이접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캐치를 못해서 좀 그러니까요. 그게 답답한 그 뭐지 면이 과자 도둑 있었어요. 얘긴데. 근데 저는 그냥 그 과자 도둑이랑 내용을 빼고 그냥 그 둘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보면 평화롭고 어쨌든 실제로 누가 손녀를 쳤는지하고 상관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느낌인 네. 거죠.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그 들어간 것으로 결정 난 상황에서 그 둘의 그 안정적인 부부의 관계 그다음에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말하니까 남편이 그렇구나 뭐 그랬더니 뭐 그 교장 선생님이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맞아요. 기억나요. 그런 식이지 늘 그렇구나. 근데 그 대사가 늘 이렇게 남편이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관계였구나. 그렇다면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도 남편이 저 들어가는 곳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두 부부의 안정적인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영화는 보고 난 뒤에도 뭔가 보고 뭐 싶어져요. 맞아요. 감동을 받았던 뭐 감동을 받지 않았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사실 뭐 감독이 정답이 이거라고 얘기해줘봐야 별 의미는 없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물론 감독의 설명을 듣고 싶기는 하겠지만 그래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조금은 약간 안군보다는 노시스에 가까운 이게 막 그렇게까지 막 재밌고 막 엄청 감동적이고 이건 아닌데 근데 하여튼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그걸 좀 찬찬히 그 부분이 무슨 뭐였지라고 그런 약간 지적인 그런 호기심도 좀 자극하는 그런 구석이 있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색다른 부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올해 나왔던 영화 중에서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 예술 영화에도 대개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서 약간의 뭔가 이렇게 뭐 이걸 스릴러나 뭐 스릴이나 뭐 서스펜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요렇게까지 요런 스타일로 흘러가는 영화는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저는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라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졌다 이런 생각은 또 안 들거든요. 워낙에 뭐 그렇게 인기 있는 물론 되게 유명한 감독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인기 있는 감독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뭐 10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고래에다가 만들었으면 무조건 본다. 뭐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뭐 20만 넘고 뭐 지금 보니까 한 3, 40만 뭐 네. 50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이 영화에 다른 구석이 있다. 그 자체로 우리가 뭔지 찾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로 완성도가 되게 높고 그 부분을 관객들이 나도 모르게 서로 반응하는 것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 사카모토 유지가 잘 쓴 것도 매우 큰 요소인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고레다가 진짜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었구나를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간 장면들인데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껌 떼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애가 그 호리 선생님이 애
쫓아가지고 그 스님이 피하느라 애가 다쳤다라는 말을 듣고 애 엄마가 막 왔을 때 애는 상담실에 있어요라고 스님이 안내해서 들어가 봤더니 애가 안 보이고 창문이 열린 맞아, 채 맞아. 커튼이 아. 펄럭펄럭 할 때 그때는 정말 불길한 맞아요. 불길한 그 느낌을 주지만 그건 또 그 장면에서 진짜 음.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서스펜스야. 서스펜스가 정말 어. 끝장나는 장면이었는데 안도 사쿠라도 거기서 연기 되게 잘했고. 예. 맞아요. 그런 장면 그다음에 저는 또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요리집에 이제 안도 사쿠라 그 애 엄마가 이제 하도 이제 궁금하니까 요리집에 찾아갔을 때 요리가 처음 본 아줌마인데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막 앉으세요. 막 맞아, 물 맞아. 떠다주고 하는 그 익숙하고 너무 나이스하게 애가 막 그 너무 성숙하게 하는 그건 애 아역 연기도 잘했지만 연출에 보면 연출적으로도 보면 프레임 밖으로 애가 자꾸 사라져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나 익숙하게 손님 접대하는 그걸 하느라고 프레임 밖으로 사라지고 하는데 안도 사쿠라 표정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아 애가 되게 이 상황을 능수능란하게 싹싹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거를 아 저걸 저렇게 잘 담았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그래서 한국의 여느 어떤 감독들 대입해봤을 때 요 사카모토 유지의 이 훌륭한 각본을 요만큼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감독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시켜준 거는 고레에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장면은 근데 되짚어 보니까 요리가 너무 안 됐네요. 왜냐면 맞아요.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표현도 안 하고 글씨도 거꾸로 써가지고 한번 체크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나? 음. 그런 것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영화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복귀할수록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 이 장면은 이랬었지. 그리고 아 이 장 또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구석구석 숨겨진 맞아요. 것까지 다 신경 쓴 느낌? 백스님 그래서 더 두 번 좋은 것 같아요. 보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나눠서. 따로따로 보시면 절반 막 짤. 너무 파트 2 이런 느낌으로. 본인 자체적으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자체 나눠서. 파트. 파트가 6가 됐어. 6가. 그 고레다 감독은 사실은 뭐 국제적인 명성, 특히 카네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일본에선 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감독이라고. 사실 일본 영화계에 대해 쓴소리도 많이 하고 또 뭐 외국에서 영화를 또 막 만들잖아요. 네. 프랑스에서가 만들도 또 뭐 지안 팔아서 한국에 와서도 만들고 한국에 또 자주 오고 하는데 지금 막 든 생각인데 우리는 사실은 고레다 정도 히로카즈 감독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장르 그 뭐 딱히 이건 뭐라고 장르라고 하기도 좀 어렵잖아. 이 장르가 뭐 드라마도 아니고 뭐 사실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감독도 없고 그런 걸 펀딩을 하는 사실 투자 배급사도 찾기 힘들고 우리야말로 되게 천편일률적인 영화 환경이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벌새 있잖아요. 근데 벌새는 완벽한 거의 독립 영화, 예술 영화고 고레다 감독은 그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배우들이 그쵸. 나오는 스케일이 있는 영화고 뭐 중급, 중소급 정도 되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감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봉준호나 박찬욱은 이미 너무 세계적으로 네.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뭐 엄청난 상업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 유혹을 많이 받고 또 네. 그런 영화 프로덕션을 꾸릴 수 있는 실력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영화를 만들기엔 되게 애매한 이제 포지션이 돼버렸고 고레다는 뭐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원래 이런 영화를 시작했고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었기 맞네요. 때문에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독립예술 영화 저예산 아니면 아예 저기 높은 거 아니면 중간에 막 중급은 되게 막 코미디 영화나 이런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벗고 상업적으로 나오는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감독들이 많고 근데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들이 이제 별로 없다. 하다못해 최근에 나온 뭐 소년들은 뭐 이런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지영 감독이 자기가 파고 있는 그런 장르적인 그런 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감독도 사실은 젊은 감독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젊은 감독은 또 더구나 빨리 성공을 해가지고 내 입지를 다져놔야 또 다음 작품을 하고 하니까 그게 참 힘든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마침 드네요. 네. 자, 전문가 및 일관관객 평점 그리고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평점은 대부분 높았어요. 이은선 8점, 불신과 방관이 만연한 사회에 비추는 빛. 이지혜 7점,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시우 8점, 우린 얼마나 타인을 단편적인 것들로 판단하며 살고 있을까?
정유미 9점,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거장인 이유, 김소미 9점, 베테랑의 쇄신과 역동을 목도하는 감흥이 엔딩만큼 눈부시다. 김철웅 8점, 잘하는 걸 재차 잘해내버리는 거장의 괴력. 박평식 7점, 너희에겐 벽과 덤불과 프리즘이었어. 뭔 소리요? 벽과 덤불과 프리즘. 배동미 9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빼어난 구성, 감독의 새로운 걸작. 오진우 9점. 모두가 행복할 수 없기에 괴물로 보이는 둘만의 세계. 유선아 7점. 가려진 무엇의 묵직한 무게, 오로지 그것의 힘. 관객 평점은 낮은 거를 제 끝까지 못 찾아가지고 네. 평점하고 상관없이 그냥 좀 인상적이었던 거 위주로 네. 가져왔습니다. 9점. 아역 캐스팅과 디렉팅은 신의 경지에 이른 듯. 그다음에 8점. 사카모토 류이치를 기리며. 10점. 명감독과 좋은 각본의 콜라보. 10점. 한국 영화 괴물과 타이틀이 같아서 압박감이 느껴지신다고 말했던 감독님 겸손하시네요. 괴물을 모두 최고. 그다음에 10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2차원으로 본다. 9점.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존재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론 선한 마음만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없다. 이거는 그 엄마를 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여자친구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10점. 어른들은 폭풍우 속에 남겨졌고 미나토와 요리는 빛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지. 10점. 괴물은 요리 아빠뿐이었던 것 같다. 선언. 10점. 화마 같은 시선과 폭풍우 같은 성장통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햇살을 찾아 나아가듯. 9점. 이렇게 잘 만드시면서 브루코 땐 왜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비슷한 취지로 9점. 고레에다 감독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다음에 10점. 그냥 이 감독이 괴물 같다. 그다음에 9점. 분명한 건 아이들이 폭풍우 끝에 도달한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 용감한 아이들은 스스로를 긍정해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 그다음에 9점. 내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괜찮은 인간인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다른 누군가를 손가락질해 보이는 것이다.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쉽게 타인을 손가락질해서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 손가락질의 대상은 주로 보복하거나 대응할 힘이 없는 약자나 소수자들이다.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네. 평들 재밌네요. 그 중에 하나를 사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별점 한 줄 평으로. 자, 저희 평점 내려보겠습니다. 4.5점 이상으로 예상되는 안군. 저는 5점입니다. 오. 네. 진짜 좋았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이후드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 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는 뭘까 했을 때 보이후드와 함께 이번 영화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영화인가요? 그렇죠. 올해 영화. 보이후드와 이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근데 그 인간 자체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이후드에서는 그 삶을 따라가면서 보여줬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표현만 달리했을 뿐 같은 느낌을 저 이상하게 받았습니다. 네. 노시스는요? 저는 4.5점이요. 4.5점. 많이 줬네. 잘 만든 영화죠. 이거 엄청 잘 만든 영화죠. 감동은 못 받았지만 4.5점. 네. 라미? 네, 저는 4.5 가져왔습니다. 오. 저 오랜만에 높은 점수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몰입해서 본 영화도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뭐랄까 슬픈 감정도 느꼈고 놀란 것도 있었고 긴장도 했고 정말 따뜻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느끼면서도 결말을 알 수 없었던 그 감정이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여운도 많이 남고. 잘 만들었어요. 네. 그 내일 한 번 더 보러 갈 생각입니다. 오, 진짜? 혹시 처음 볼 때 졸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아직 그 나이는 아니에요. 아니 다들 높게 주니까 근데 나도 끌어올려야
것 같은 그 부담감이 느껴지지만 저는 4.0입니다. 음. 이거 한 번에 봤으면은 4.5 이상이었을 때 이거 쪼개보는 한 번에 바람에 봐서 이거 4.8이다 이거 진짜. 4.0 그러면 평점 4.5입니다. 4.5 네. 네 근데요? 4.5점 높습니다. 예. 음. 계속 높은 영화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서울의 봄이 몇 점이었죠? 그때가 4.15 아니었나? 그때가 4.125점. 4.125점. 네. 서울의 봄보다 높습니다. 음. 예, 괴물. 그리고 포드 V 페라리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아 이게 참. 근데 포드 V 페라리도 참 좋은 영화라. 아 네. 그러니까. 네. 뭐 결이 좀 너무 결이 달라가지고 결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달라서 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음. 네, 4.5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지난번에 아마 브로커는 4점도 못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3.5점쯤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안 나왔을 것 아, 같아요. 그것도 안 생각하고 나왔어. 싶지 않네요. 그 편은 진짜. 어떡하냐. 고 감독님은 계속 그냥 일본에서 만드시는 걸로 네,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국내 일본 영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괴물 최경사 평점은 4.5점이고요. 아, 이제 연말이 다가오네요. 올해 방송이 이제 한 번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번의 방송에서는 어떤 영화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와 더불어서 저희 올해의 최경사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회도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이 197회죠. 네. 네. 올해 최경사에 관해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어땠는지 좋았던 점 혹은 조금 보완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 이런 걸 또 좀 보내주시면 그 저희가 또 읽어드리기도 하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 참고해서 예, 그 이후 방송에 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경사 196회 괴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출연의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